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저희 집의 미운오리 새끼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심한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 위로는 2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저와 달리 아들이라는 이유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어요.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었고 항상 어와둥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차별하시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게 다예요. 부모님이 보수적이고 옛날 스타일의 분들이시라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고 아들은 제사도 지내고 할 게 많다고요. 제가 2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게 일로 바빴던 부모님 덕분에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빨래며 설거지, 심지어 오빠 밥까지 해다 바쳤어야 했어요. 전 어렸을 적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이상하다는 걸 안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우연히 친구네 집을 갔는데 저희 집과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전 그 나이에도 정말 식모처럼 살면서 눈칫밥 먹고 살았는데 친구는 부모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집안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하며 자괴감을 많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하루는 매번 저만 집안일을 하고 밥까지 차리는 것이 억울해서 오빠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오빠는 당당하게도 그게 네가 할 일인 걸 어쩌겠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오빠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오빠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때 마침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그만하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이건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답변은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그깟 집안일 좀 했다고 오빠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여자애가 그렇게 드세서 시집이나 가겠니?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면 다 네가 할 일이야. 지금부터 배운다고 생각해야지. 그럼 오빠는? 오빠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빠는 장손이잖아. 남자는 이런 자잘한 일 말고 큰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기집애가 점점 목소리만 커져서 어디다 쓰려고 저러나 몰라. 우리 아들 얼굴에 상처 난 것 좀 봐. 아우 어쩌면 좋아. 초등학교 때도 이 정도면 말 다 하지 않았나요? 어렸을 적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전 가족에게 애정이 없는 편입니다. 하루빨리 성인이 되길 바랬고 성인이 되면 이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당연하다는 듯 부모님 가게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오빠는 나가지 않았고요.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오빠 밥을 차린 후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엄마는 저에게 쓸모없는 딸이라고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가라고 윽박지르셨어요. 늘 따뜻한 정이 그리웠던 저는 그래도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단순히 딸이라는 이유로요. 오빠는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생각도 없고 철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져서 공부도 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공부 좀 하라 잔소리하면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뻘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게임을 잘하지도 못해요. 게임도 머리가 좋아야 잘하는 건데 말이죠. 결국 오빠는 지방에 들어본 적도 없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간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오빠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어요. 자취를 시작한 오빠는 더 개판으로 살았고 엄마한테 매일 용돈이 모자라니 더 보내달라고 징징거렸죠.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애쓰더니 저보고는 대학을 가지 말고 취업을 하라더라고요. 여자가 대학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요. 저 60년대생 아닙니다. 90년대생이라고요. 대학이 기본 옵션인 세대요. 전
제가 가게 일을 도우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빠와는 다르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빌었습니다. 제발 대학까지만 지원해 달라고요. 제가 성공하면 부모님께 꼭 효도하겠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딸은 저렇게 말해도 시집 가면 그만이라면서 결국 절 대학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내 삶에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인가 싶었죠. 전 집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거지 같은 현실에서 반드시 벗어나리라고요. 20살이 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서 도망칠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대학이 필수인 세대에서 고졸인 저는 온갖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사는 거다. 학교 다닐 때 양아치였나 보다. 부모는 뭐 했길래 애가 저러고 사냐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 뭐라고 떠들던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니면서 맡은 바 일을 다 해냈고 제 할 일이 아닌 것도 찾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심은 통했는지 절 좋게 봐주셔서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 없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전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았고 월세 보증금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전 부모님께 이제 나가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도 않으니 전 당연히 허락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못하러 혼자 자취를 하냐고. 네가 나가면 가게 일은 누가 돕냐고요. 차라리 나가 살 그 월세를 집에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를 못 나가게 하는 이유는 집안일과 가게 일, 그리고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친자식이 맞을까 싶었어요. 전 부모님께 이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겠다고, 절대 집 나가서 집에 손 벌리는 일 없게 할 거라며 강한 의사표현을 하고 전 결국 독립했습니다. 직장 가까운 곳으로 월세를 얻었어요. 비록 처음 하는 자취인지라 좋은 환경의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중을 들 필요도 없었고 가게 일을 도울 필요도 없었으며 오로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전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적은 월급이었지만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직장에서 학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복지가 생겨서 대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방해할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만 열심히 살면 분명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진급도 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쌓일수록 제 자존감도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집은 최대한 가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처음부터 그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가끔 집에 가면 제가 없어서 가게 일이 힘들다는 둥, 뼈가 빠진다는 둥 앓는 소리만 해댔어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본인이 힘들 때마다 전화로 불평불만을 늘어놨고 전 여전히 괴로웠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을 멀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지방으로 대학 가서 자취할 때는 온갖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꼭꼭 채워주더니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젠 그런 일로 질투가 나지도 않았어요. 저도 제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포기했거든요. 오히려 챙겨준다면서 저에게 와서 또 징징거리시진 않을까,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당장에 돈이 없다고요. 가게 사정도 어렵고 갑자기 돈 나올 구석도 없고. 혹시 너 돈 모아놓은 거 좀 없어? 내가 얼마나 번다고 돈이 어디 있겠어. 하나도 없어? 아니 너는 어떻게 된 기집애가 돈도 하나 안 모아놓고 뭐 했니? 그럼 여태 흥청망청 산 거야? 아빠 수술비 없는 걸 왜 나한테 탓해?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아, 그럼 일단 급한 대로 네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좀 받자. 이러다가 네 아빠 죽겠어.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부모님인데 내가 모은 돈을 들여야 맞는 건지 아니면 모질더라도 내 살 길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잠도 못 자고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모은 돈을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혹시나 제가 수술비를 드리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도 허투루 쓴 돈은 아니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빠 병문안을 가려고 엄마에게 전화하니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편히 쉬는 게 우선이라면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전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좀 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도 아니고 아빠가 수술했는데 자꾸 오지 말라고만 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원래 성격이라면 오히려 휴가를 내서라도 간병하라고 잔소리를 해대는 게 맞는데 말이죠. 전 일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술한다던 아빠가 집에 계신 거예요.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 병원에 계셔서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고 있는데 방에서 오빠가 나오더군요. 지방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오빠가 말이죠.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냐, 왜? 오빠는 왜 여기 있어? 그때 마침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고 절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요. 전 엄마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고 엄마는 대답을 피하더니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제 돈 3천만 원은 오빠가 노름하다 생긴 빚을 갚는 데 썼다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가게 일하고 집안일하고 대학도 못 가고 취직해서 엄마가 살라는 대로 살았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냐고 왜?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네 오빠 빚쟁이 되게 만들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네가 오빠 살렸다 셈 쳐. 아빠 살리나 오빠 살리나 똑같은 거 아니야? 난 뭐야? 도대체 이 집안에서 난 뭐냐고! 전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전 택시를 타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분으로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런 가정사를 나눌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제 약점이 될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 초라한 모습이 들키기 싫어서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지도 않았어요. 정말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이대로 그냥 사라져버릴까 싶었어요. 전 쓸쓸한 마음으로 집 근처 포차로 향했습니다. 별로 먹지도 못하는 술을 혼자 마시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앉는 겁니다. 그건 바로 회사 대리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혼자 왔으면 합석해도 돼요? 나도 혼자 왔는데.
네? 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회사에서는 늘 그렇게 밝더니. 전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리님은 당황스러워하더니 조용히 저에게 티슈를 건넸어요. 그렇게 전 한참을 울었고 대리님은 그런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그래도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 적이 좀 됐어요? 보아하니 안주는 안 먹고 술만 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속 버려요. 천천히 안주도 좀 먹고 물도 좀 많이 마셔요. 안 그러면 내일 진짜 후회할걸? 장난스러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피식 웃음이 났고 그렇게 둘이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외로움에 취해서 그런 건지 전 저도 모르게 그동안 혼자 가슴속에 담아놨던 서름을 다 토해냈어요. 대리님은 차분히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기특하고 대단하다며 마치 아이를 달래듯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전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여태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듣고 살았을까 싶은 마음에 서름이 몰려와서요. 제가 계속해서 우니까 대리님은 나중에 제 모습을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출근했습니다. 대리님은 속 괜찮냐며 저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건네주셨어요. 차라리 필름이라도 끊겼으면 덜 창피했을 것 같은데. 난생 처음 술주정을 부렸는데 그게 하필 같은 회사 대리님이라뇨. 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은근슬쩍 대리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퇴근하려고 건물을 나서는데 문 앞에 대리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전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지나가려는데 대리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 너무하네. 내가 그날 투정도 다 들어주고 술도 샀는데 이렇게 피해 다니게 해요? 네? 그날 술값을 대리님이 결제하셨다고요? 제 머릿속에는 창피함만 가득했지 그날 술값을 누가 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한테 빚지는 성격이 절대 아니라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죄송하고 난감했습니다. 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서운하네. 죄송해요. 제가 술 그렇게 마신 게 처음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계좌번호랑 금액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나도 같이 마셨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죠. 아, 네네.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저흰 그렇게 그날 저녁을 먹고 다음 날도 저녁을 먹고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얘기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늘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연애였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고백을 받아도 연애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여태 거절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거절할 새도 없이 저도 모르게 빠져버렸어요. 첫 연애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드라이브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햇살처럼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는 그 사람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전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서 시간이 참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전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가진 거 하나 없는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건지, 혹시 집안에 반대가 있지는 않을지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니 그 사람은 마치 제 마음을 다 읽은 듯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흰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집안에 알려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 때문에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집안은 별 반응이 없었고, 제가 결혼 얘기를 하자마자 돌아온 대답은 결혼자금 대줄 돈 없으니 알아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바라지도 않았지만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랑 할 얘기는 돈뿐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별탈 없이 식사 한 번 하고 지나갔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듯 설마 우리 엄마도 그렇게 바뀔까 싶었지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서 괜스레 예비신랑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이번엔 예비시댁으로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사실 그동안 숨긴 게 있다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숨겨도 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나처럼 시댁도 막장 집안인 건가? 여러 생각에 사로잡혀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폭발할 것 같던 심장을 부여잡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예비시댁에 도착했고 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전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니 사장님이 인자한 표정을 지으시며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한 비밀은 바로 본인이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장님을 하나도 닮지 않았고 회사에서 뒤로도 들은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실이 소문 하나 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회사에서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그동안의 시간이 빠르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자친구와 사장님은 그동안 의도치 않게 속이게 되어 미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았습니다. 원래 사내복지에 대학교 지원이 없었는데 저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남자친구는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지켜봤고 어린 나이에 싹싹하고 열심히 일하는 제가 기특해 보였답니다. 건너들은 이야기로 대학교 진학 소식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서포트해주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며 아버지께 제안했다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일 잘하고 싹싹해서 평판 좋은 거 소문난 거 아시냐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전 난생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칭찬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집안 처지가 생각나면서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았는지 사장님과 사모님은 집이고 살림은 이미 아들이 갖추고 있으니 안 해와도 된다고 몸만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싶었어요. 분명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정확히 맛도 기억 안 나요. 전 집에서 나와서 소화제를 찾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괜스레 미안해하며 제 손을 주물러 줬어요. 많이 놀랐지? 나도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비밀로 하고 있다 보니 좀 그랬어.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오늘 인사하기 전에는 좀 알려주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귀여워. 그거 외엔 속이는 거 정말 없어. 아, 말하고 나니까 나도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다. 전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 봉잡았다라는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움이 컸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일이 많았어요. 역시 가장 긴장된 건 상견례였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평범하게 지나가는 듯 싶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가려던 절 엄마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희 시부모 뭐 하는 사람이니?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왜 궁금해? 그 전에는 일절 관심도 없더니. 돈이 많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남의 집 귀한 딸 그냥 데려가게? 귀한 딸? 엄마가 언제부터 날 귀하게 여겼어? 그냥 일 시키는 맘만이로 봤지. 어차피 시집 가면 해야 하는 거 미리 다 교육한 셈인 거지. 얘도 참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무튼 오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전 이제 상견례도 끝났겠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도둑심보는 어디 안 가더군요. 엄마는 저 몰래 남자친구의 번호를 물어봤고 남자친구를 몰래 불러서 이것저것 따져 물어봤답니다. 남자친구는 별일 없었다고 했지만 이 불길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대뜸 돈을 달라며 남편에게 불쌍한 척을 했어요. 전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당장 나가라고 화를 냈고 엄마 손을 붙잡아 문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전 집 밖으로 엄마를 끌고 나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딸은 자고로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연 끊고 살아주마. 너도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해. 받은 게 있어야 효도를 하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난 할 만큼 했고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 나 이제 필요 없어. 내 가족 다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도 딸 죽었다고 생각해. 전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엄마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가족으로 인해 괴로운 일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앞으로 부모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오빠도 이해해 달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남편은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네가 편한 대로 하라고. 난 네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어떻게든 옆에서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니 모든 것을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남편 품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그 뒤로 전 정말 친정과 연을 끊었습니다. 가끔 돈 관련 카톡을 보내오긴 했지만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사도 갔어요. 그렇게 평생 저를 괴롭힌 천륜을 전 눈물로 끊어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셨고 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밉다는 시댁이 저에겐 구원 그 자체였어요. 처음 보는 자상함과 따뜻함, 그리고 부모의 보호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싶은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전 벌써 결혼 6년 차에 사랑스러운 자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워낙 혹독하게 치러와서 그런지 전 결혼 생활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부모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전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살려고 합니다.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벗어나 꼭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